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영입니다. 네. 드디어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뭐 한 26, 7도까지 올라가는데 확실히 습도가 좀 낮아져서 덜 덥다고 느껴집니다. 9월 말인데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은 덜 더워졌다라고 말하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가을이 온 것이 참 반갑습니다. 저도요. 저도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엄청나게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최저 기온이 10도, 최고는 최고 기온도 20도가 안 되는. 몇 도였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뚝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비가 오면서 좀 추워지나 감기 봐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이런 환절기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공연 연습을 새알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소보다 자주 보는데 한편으로는 근황을 나눌 일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명절이 있었죠. 사실 명절 2주 더 지나긴 했는데 다들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제사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이랑 그 가평 조종면에 영화관이 생겼어요. 작은 영화관이 얼마나 작은 영화관이죠? 관이 두 개가 있고 음. 한 관당 한 좌석은 한 40개 되는 관인데 어쨌든 그냥 일반 영화관처럼 영사기를 다 갖춰놓고 운영하는 작은 독립영화관인데 7,000원입니다. 오, 한 사람에. 거의 그냥 반값이네요. 네, 무조건.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깨끗하고 그래서 거기서 베테랑 2를 가족들끼리 또 보고 그리고 1년에 한 4번 정도 방문하는 양양 오색약수에 가서 어떤 산채나물을 맛있게 먹고 설악산을 좀 산책 삼아 올라갔다가 바다에 발도 담그고 뭐 그러고 왔습니다. 이번 명절엔. 물 맛이 특이하잖아요. 약간 탄산과 철 맛? 맞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지은 돌솥밥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옛날엔 진짜 줄 서서 마셨는데 오색약수가 천연기념물이래요. 네, 요즘에도 그런가요? 줄을 그럼요. 많이 서 있나요? 네 요새도 그 부분에 줄을 서 있는데 근데 제 기억 속 오색약수는 한 15년 전부터 선명한데 15년 전보다는 수질이 많이 떨어진 게 느껴집니다. 어떤 원래는 점에서? 탄산도 더 세고 철분 맛도 더 강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맛이 덜해진. 그래서 사실 오색약수로 유명하지만 가서 약수물을 안 먹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어릴 때는 그게 엄청 맛이 특이하니까 이제 몸에 좋은 거니 먹어라 했을 때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았는데 그 몸에 좋다니까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산책로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리어 프리 산책로라서 어떤 지점까지 다 휠체어나 이런 어떤 바퀴 달린 탈 것들이 오를 수 있게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건 또 최근에 생긴 건가 보네요. 네, 최근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세금을 쓰는 건 적극 찬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석영도 가봤잖아요. 네, 저는 수민이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그 맛이 기억나나요? 약수물 맛?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는 거기가 오색 약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기 때문에 실려다녀서. 네, 거기에 통나무집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 집안에 30년 정도 단골집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장 선생님과 30년을 함께 늙어간 저희 부모님은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시고
아유 행복하신 분이라는 인사말을 주고 받으십니다. 좀 행복하면 안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네, 아주 재밌는 광경을 만날 수 있어서 1년에 4번 정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집은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 추석에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하고 차례를 지내고 또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서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주 대가족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 엄마가 안 계셨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휴가를 홀로 떠나셔서 홀로요? 이모들과 함께 명절 휴가를 떠나시는 바람에 명절 음식과 가족 간의 대화를 직접 맞았어요. 엄마가 막아주시던 벽이 상당히 컸더라고요. 그래요? 그 말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단 말씀인가요? 왜 그 가족끼리 대화를 하면 저는 거의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그냥 듣고 저는 뭐 그냥 열심히 먹고 이러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빠의 말들이 다 저에게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더 반응해야 되고 더 말해야 하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이게 밥을 먹다가도 뭔가 얘기를 들어야 듣고 있고 또 듣다가 또 먹기도 해야겠고 뭔가 그런 명절을 보내며 어머니의 부재를 완전 실감했죠. 그렇군요. 네. 수민 씨는요? 명절에 석영이 먼저 떠나고 집이 이때가 아니면은 정리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을 불렀어요. 뭔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생이 와서 청소랑 막 이렇게 다 도와주고 하루를 그래서 동생이랑 진짜 오랜만에 둘이 보냈던 것 같고요. 그때 아마 나는 솔로를 틀어놨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수요? 모르겠어요. 나는 솔로를 아무튼 보면서 곱돌이탕 그걸 좋아해요 동생이. 그걸 먹으려고 일이 없어도 오는 것 같아요. 뭐 맛집이 있는가요? 네. 배달집인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혹시 같은 데서 우리 먹어본 적 있구나. 맞아. 거기 그 집을 좋아해서 그걸 시켜서 같이 먹고 다음 날에 이제 제가 운전해서 동생을 태우고 가서 저희는 뭐 차례는 따로 지내지 않았고 바로 성묘 갔다 왔죠. 동생이랑 그 차에 타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벌초를 가서 직접 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조상님들. 네네네. 근데 그런 뉴스 봤어요. 그 성묘 갔는데 너무 더웠다고. 맞아요. 다른 해들과 다르게 맞아.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데도 땀이 뻘뻘 난다는 그 가족 인터뷰를 본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좀 늦게 저녁 해질녘쯤 갔다 와가지고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모기가 많았을 텐데. 완전 모기의 계절인데. 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데 뭐라고 하죠? 묘원? 요즘에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조상들도 함께 있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네, 그런 어떤 곳에서 운영하는 묘원에 가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네네네. 인사를 드리고 온 거죠. 서경 씨는 강경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는 길게 다녀오셨던데? 아니 2박 3일 갔다 왔어요. 난 2박 3일이 길다고 말한 건데. 아니 밤에 가서 아침에 돌아와서 아. 사실은 이틀이야. 이틀?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은 몇 년, 한 1, 2년 됐나? 전부터 차례를 안 지내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그
추도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유튜브로 틀어놓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네 온라인 한 20분 20분 정도 하는 영상인데 그걸 틀어놓으시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아 영상에서? 네 영상에서 뭔가 이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도 안 붙이게 됐고요. 왜냐면 차례를 안 지내니까 네네. 요리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명절 전날에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왜냐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원래 차례를 지냈다 보니까 근데 차례가 없어진. 네 없어져서 근데 그 문화는 유지되는. 네 그래서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뭐 드셨나요? 저희는 월남쌈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이네요. 그때 메뉴가 달라져요. 그래서 월남쌈에 불고기 해서 먹었고 강경 불고기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요? 전혀 못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강경 불고기 나 왜 많이 들어본 거지? 강경은 젓갈이죠. 강경 불고기는 불고기집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로? 아, 미안. 이제 거기 맛으로 만든 끊어서 미안. 그래서 그래서 강경 불고기가 너무 웃겨. 검색해봐야겠다. 강경불고기라는 가게가 있나? 아니야 나 유명해요. 본점 의정부가 본점이네. 근데 어이없네. 이거는 그 강경이 아니라 뭐 강경하다의 그 강경 아닐까? 아니야. 강경 불고기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야. 근데 강경은 저희 지역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알았어. 그래 유명하긴. 그래서 다음 날 첫째 날에는 보통 이제 친가 사촌 친척들을 만나고 둘째 날에 외가 친척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버스에서 그 길이 막히잖아요, 엄청. 네네. 그래서 기사님이 전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마이크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뭐 말하나 들어보니까 지금 어디 국도랑 완전히 막혀가지고 산길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손님들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지 말라고. 재밌는.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에피소드야. 그럼 아니 고속버스가 산길을 간다?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막히는 구간은 국도로 이렇게 해서 가고 안 정말 막히는 신기하네. 구간부터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오더라고요. 되게 전략적이시다. 그런데 원래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도 물론 명절엔 막히지만 그렇죠. 그런 건 또 처음 들어봐요. 왜냐면 항상 뭐 휴게소도 들르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전용 차선을 이용해서 빨리 가는 게 고속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30분, 40분은 이렇게 막 국도로 꼬불꼬불한 길을 가다가 그 후에 고속도로를 탄 것 같아요. 엄청난 실력자신가 보네. 그러게 맞아요. 진짜 신기하다. 저희 집 갈 때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차가 막히면. 그러니까 또 지역의 특성도 있나 보다. 재밌네요. 그런 것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그래도 20대 중반이 됐잖아요. 저희가. 네. 저희는 후반이에요. 후반이세요? 네. 아직 중반이세요? 역할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카가 생기신 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철없는 막내. 여전히 철없죠 여전히. 그렇죠. 그러게 저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잔소리 안 듣고 왔어요? 명절하면 잔소리잖아요, 홍석영 씨. 저는 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살 공격? 네. 의외네. 아니 그러니까 살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가고 빠졌잖아요. 다시 쪘다고? 아니 빠졌음에도 여전히 비대한 몸이기 때문에 더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너무 속상했다는데 그거는. 어떤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친척분이 계신데 그래서 양배추를 많이 먹으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양배추 몸에 좋죠. 포만감도 있고 하니까 네. 요새 엄청 잘 팔립니다. 양배추. 어. 내가 봤을 때 무슨 레시피가 유행하나 봐.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양배추를 세척하는 방법이 네.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좀 말이 갈리잖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씻어야 돼? 그냥 그 심을 눌러서 뽑은 다음에 네. 그걸 해서 오메. 다 씻고 어. 탈수기에 돌리더라고요 보통. 그 근데 집에 그 야채 탈수기가 있잖아요. 브로콜리 같은 거는 네. 촘촘하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거기 벌레가 껴있을 수 맞아요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풀어서 음. 뒤집어서 몇 분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하는데 맞아요. 그 송이들이 열려서 벌레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브로콜리는. 음. 근데 양배추는 저도 그 양배추 세척법이 의견이 갈린다는
그래서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그니까. 어떤 분은 다 세척을 해야 한다. 어. 또 어떤 분은 양배추가 이렇게 어차피 촘촘히 이렇게 잘 자라니까. 감싸져 음. 있으니까 세척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냥 그니까. 세척할 필요가 없다. 혹은 흐르는 물에 그냥 씻기만 한번 하면 된다. 근데 그래서- 그러기에는 화학 비료도 많이 쓰고 농약도 쓰기 때문에 과일 채소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그걸 사용하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 그래도 세척을 해야겠다 싶으면서도 그게 눈앞에 있으면 좀 사실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귀찮잖아요. 네. 이파리가 엄청 많고 해서 어. 씻기가 사실 굉장히 귀찮은 채소가 맞습니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로 맞아. 촘촘하지만 그건 심지어 막이 있어서 음. 물이 투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녹여주는 과정에서 뭐 베이킹 소다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어쨌든 잘 세척을 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전문가 주변에 있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뭐 아무튼 아까 수민 씨께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화로 부모님께 명절에 이제 내려가는데 부모님께서 뭐 먹고 싶냐라고 질문하면 아유 집밥 먹으면 되지라고 철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요즘에는 나 갈비찜이랑 떡국이랑 이렇게 말을 해버려서 정말 추석 때 떡국을 먹고 온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추석 때 세배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나와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족한테 더 어리광 부리게 되는 것도 생기고 저는 좀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지고 가족들에게 했던 의젓하기 위한 검열 같은 거를 나이 들면서 오히려 안 하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버지랑 술잔 기울이면서 그런 고민 이야기하는 시간도 좀 길어진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술 한잔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석영이가 추석 마지막 날인가 서프라이즈로 춘천에 이제 좀 양주를 한 병 사서 자기가 번 돈으로 저희 아빠한테 이제 술 한 잔 신청했거든요. 잘했네.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갔어? 네가 직접? ITX 타고 갔어. 아이고 잘했네. 그때 진짜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겠다. 아니 울라 그래. 아니 나 같아도 내가 만약에 저 같아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감동적일 것 같아요. 양주를 또 어떤 기특하네.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요? 네. 저는 그거를 마시려고 사간 게 아니라 아버지 드리려고 그냥 사갔는데 맛만 보려고. 맛만 보려고 뜯으셨는데 한 병을 둘이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도 그 불편하거나 하진 않은 거잖아요. 엄청 전혀 좋지. 안 그렇죠. 너무 좋네요. 저는 힘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방에 그냥. 그 둘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나 봐요. 수민 동생은 같이 안 먹었어요? 수민 동생도 한두 잔 먹었어요. 보통 그렇게 자리를 하면 동생도 하고 수민이 좀 들어가는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체력이 집에서 많이 하다 없어서. 보면 명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뭔가 술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보통은 이제 엄마와 이제 딸 둘 이렇게 세 모녀가 저녁에 시간을 보내거든요. 아빠는 주무시고 일찍 주무시고 규칙적인 규칙적으로 규칙맨이라 가지고 정해진 대로 생활하시는. 근데 웬일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두 자매와. 네. 그래서 저녁에 저희도 한 잔씩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술이 집에 있어서 뭐야 먹어볼까 하고 있는데 아빠가 뭔가 두 개의 잔을 꺼내시는 거예요. 술을 막 즐기시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그래서 웬걸 아빠와 술자리를 저녁에 늦게 하게 된 명절이었는데 그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아빠가 술 마신 게요? 응. 그건 아니죠. 단둘이 술 마실 일은 단둘이라는 말씀이세요? 동생? 동생도 같이. 동생도 그러면서 같이? 이제 동생도 맛있어? 그럼 동생은 술을 잘 안 먹거든요. 안 좋아해서. 근데 뭐야 맛있어? 나도 먹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우와. 그 그러니까 조합은 저기- 처음인 거예요? 네, 일단 되게 동생이 진짜?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오. 뭐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이 먹어도 잘 안 끼고 그 되게 감회가 새로울 텐데. 그
그런 순간을 마주하면 응. 저 동생이랑 처음 술 먹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동생이랑 둘이 따로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할 때, 동생이 성인 됐을 때 좀 그런 새로운 감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좋았겠다. 전 아직도 동생이 술 마시는 게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잔소리를 하거든요. 지금 한 5년 동안. 아니 연년생이시잖아요. 네. 진짜 어이없네. 계속 한숨 쉬고 근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명절을 슬기롭게 잘 보낸 것 같네요. 뭐 마음도 표현하고 선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들 어쨌든 본가에 다녀와서 재충전을 좀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의 근황은 매일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쵸. 주 5일 저녁 7시부터 11시 뭐 요새는 마술을 배우기도 하니까 사실 뭐 5시부터 11시일 때도 있고 명절 근황 말고는 공연 연습이 근황이라는 것이 네. 좀 웃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거네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좋죠. 네. 올해 우리가 다 같이 졸업하고 공연이 없었다면 없었다면 그러네요. 그래서 구화에서는 우리 4명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있는 일상인 공연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화 녹음을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가 공연 연습을 할 때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지? 우리의 연습이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지? 뭐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마술이라는 희곡에 근거해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발견이 있었죠. 우리가 구화 녹음을 준비하다가 네. 주제를 떠올리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구화에서는 새알 멤버들은 각각 희곡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윤영 씨 희곡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희곡은 공연을 전제로 한 텍스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여보자면 사전적으로는 사건을 보여주는 문학의 갈래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뭐 희곡이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 단위가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구성 요소라고 하면 지문, 지문, 해설, 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아마 많이 접하는 소설이나 다른 문학 시나리오. 작품들과 큰 차이 지점인 것 같아요. 다른 문학 작품들과 네, 뭐 소설을 읽을 때는 사실 그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뭔가 상상할 수 있고 혹은 쭉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따라간다든가 하는데 희곡의 경우 아무래도 공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대사들로 쭉 이루어진 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온전히 독자가 생각해야 하는 상상해야 하는 그런 텍스트이자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수민 씨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매일 대본을 보십니까? 안 보면 안 되죠.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보십니까?
평균요? 보통 뭐 한 1시부터 연습을 제외하고도 뭐 회의가 잡힌다거나 뭐 하면 모든 뭐 디자이너들과의 회의, 기획 파트와의 회의, 뭐 연출부와의 회의는 다 대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켜놓고 뭔가 이렇게 주구장창 보고 있진 않지만 계속 뭔가 확인하는 용도로는 뭐 아침에는 회의를 안 하니까 점심때쯤부터 연습이 끝나고 나서까지 뭐 한 12시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삶에 녹아 있는 느낌인 거구나. 그렇죠. 아, 이게 뭐 앉아서 저도 그런 시간을 내는 건 좀 항상 어렵거든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야 해야 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시간 좀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맨날 켰다 껐다. 지금도 뭐 이제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언제나 켜져 있고. 켜져 있는.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매일 음. 뭐 하루에 뭐 거의 과장해서 12시간씩 대본과 함께 지낸다고 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나요? 때마다? 매일매일? 그걸 목표로 해요. 새로운 걸 봐야겠다. 네. 내가 무엇을 뭔가 그 확신을 가지고 익숙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 글에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유는요? 그러면은 제가 정답이라고 느끼는 순간 연습실이 되게 답답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능성들을 찾아가고 저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연습실과 회의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나에게 어떤 답이 이건 이거야라고 내려지는 순간 사실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거를 타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연습의 의미가 그쵸. 많이 퇴색이 된다고 느끼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의 생각은 이런데 내일은 다를지도 몰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새롭게요. 매번 읽을 때마다 많이 그렇게 하루 12시간씩 보다 보면 당연히 익숙해지고 머릿속에 자기의 그림이 그려질 텐데 매번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희곡이라는 게 그 부분이 재밌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게 글로 구성이 글만 이렇게 보면은 갇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저희 지금 거대한 마술에는 등장인물이 한 20명 정도 나올까요? 그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집합을 달리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교집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묶어본다는 거구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떤 그 작품에 등장한 어떤 상자라는 키워드라든지 카나리아라는 키워드, 마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대본을 보기도 하고요. 항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읽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툴은 그러면 배운 건가요? 경험을 통해 습득한 건가요? 누군가를 통해 배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읽어내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본을 읽어봐야겠다. 인물들을 다른 집합으로 묶어봐야겠다. 하는 것들은 저한테 방법인데 그 방법은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다기보다는 배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무대 디자이너랑 소통을 할 때는 무대 디자이너가 집중하고 있는 무언가가 또 다르고 또 이 거대한 마술의 칼로게로라는 역을 연기하는 이사나는 칼로게로의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데 그 다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역할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럼 나도 다시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낸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과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려고 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서경 씨. 네.
서경 씨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진부한 것 같긴 한데. 네. 서경 씨는 대본을 읽을 때 멜로디가 들리나요? 들리진 않죠. 근데 음. 대본을 이제 공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로서 접근을 할 때 읽는 대본들을 보면 처음 봤을 때는 음악이 들리진 않고 여기에 음악이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음악이 어디 필요하겠다 필요하겠다. 하는 지점들. 네. 근데 궁금한 건 거대한 마술에는 네. 사실 음악을 명시해 놓은 지문이 저는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미 있는 노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점도 있고 혹은 뭐 극장식 카페에 구슬픈 선율이 들린다 뭐 네. 이런 지문들도 있어서 네. 혹은 클래식이 들린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읽을 때는요. 그런 지문을 읽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시죠? 크게 맞아요.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 지문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애초에 현대적으로 좀 더 해석해서 공연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고전의 경우. 그게 고전의 경우. 네. 그거는 그 확신은 그러면 연출님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낸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조금 그걸 뭐라고 하죠? 반항아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반골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는 안 하고 싶다. 여기다가 이 노래를 쓰라고 하면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서경과 작업할 때는 그 반골 기질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음악에 대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여기는 뭐 두구당당당당당 빠빠빠빠빠빠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던지면 아닌데 하면서 다음날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게 서경과 작업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인정하시죠? 네. 이용당하고 계셨네요. 제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아까 하긴 했는데.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논리적인 설명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뎌요 제가. 그래서 좀 저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이해가 잘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느낌 혹은 뭐 이런 리듬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음악을 엄청 많이 같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놀란 게 수민 씨가 애초에 그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음악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제시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어떤 떠오르는 그 리듬 같은 게 있다는 명확하진 않더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 씨는 드라마터그로서 연출인 수민 씨랑 회의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민 씨가 12시간 본다고 하셨는데 윤영 씨도 마찬가지로 사실 거의 매일 회의하고 뭐 회의하고 나서 나오는 결론이 우리 대본 보고 나서 또 이야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거의 매일. 그럼 매번 대본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매일 보는데 매일 보긴 하지만 그걸 정말 본다고 해도 될지 눈으로 내가 이 대본을 읽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이 거대한 마술이라는 대본을 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습실에서나 혹은 연습과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 부분 훑어서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앞뒤 맥락을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볼 때가 많고 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장면이 어떤 식으로 읽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딱 각 잡고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본다.
거를 대본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진짜 보는 게 맞나? 네. 왜냐면 항상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분 볼 때는. 그러니까 뭐 보는 것이긴 하지만 계속 뭔가를 놓친 채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게 대본 볼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뭐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일상에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문회 이제 영상 국회 청문회요? 예, 네. 그거 가끔 보거든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가끔 이렇게 틀어놓는데 스트레스 더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번 봐봐, 이번 거 한번 봐봐 이렇게 했더니 봐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그랬더니 그게 몇 시간짜리지? 이러더라고요. 그 흘러가도 볼 수가 없는 거야. 흘러가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편집해놓은 영상들 있잖아요. 네네. 주요 뭐 이제 주요 장면. 네, 주요 장면들을 그런 걸 보면 앞뒤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하는데. 전체 한 9시간 막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내가 그냥 보지 마. 짧게 편집된 건 뭐 6분, 8분, 9분 그쵸. 이렇게 짧은 게 보통 많더라고요. 자극적인 게 많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 그런 자극을 받고 싶지 않았어. 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가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 청문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시도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도해 보려고 했거든요. 밥 먹으면서 같이 밥 먹는 사람에게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영상을 자주 틀어놓고 먹는데 이거 한번 봐볼까 했는데 밥 먹으면서 그런 걸 밥 먹으면서 볼 수는 없죠. 나는 매일 보는데요. 이러고.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구화 녹음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예비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막 써내려 가다 보니 근데 저 그래서 뭘 발견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세요. 다시 좀 더 그 질문에 대해서 맥락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지. 아니면 끊긴다고요. 나 이해 못했어요.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본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로는 맞다. 너무 멀리 돌아갔다. 청문회가 나오는 내가 읽은 이 대본, 이 대사의 의미나 방법과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 대본을 해석한 게 다를 때 그 대본을 다시 그 부분만이라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정말 그게 더 납득이 가능하고 더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견들도 있고요. 내가 아닌 타인이 해석한 것이 더 납득되는 순간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내가 좀 놓쳤던 대사나 지문들 그리고 새롭게 해석되는 대사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참 어려운 게 제가 맡은 인물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대사도 사실 거의 외워진 상태라서 그리고 지문도 많이 외워진 상태라서 새롭게 읽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되게 교만했다는 또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죠. 네, 저는 왜냐하면 제 대사를 외울 때 앞뒤 대사를 발견해서 타인의 대사를 통해서 제 대사를 외우는 게 훨씬 편하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대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대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우면 내 대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무대 위에서 그 충동이 생기게끔 만들어야 제가 그 흐름을 쉽게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사를 빨리 외우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대사들도 외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 등장하니까 내 앞뒤 대사를 다 외우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흐름을 외우는 거니까 맞아요. 상대방의 해석까지 외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의미나 이 해석은 혹은 이 인물이 이 말과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상대 배우의 해석 있잖아요. 그것까지 통으로 외워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 상대 배우의 해석과 다를 수도 다를 있겠네요. 수 있죠. 그래서 왜곡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봐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메모되지 않은 종이로 된 대본을 딱 펼쳐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독을 하겠다 하고 첫 문장을 펼치면 이미 그게 소리로 내 안에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한적한 곳이 또 있을까요가 이미 들리기 시작하니까 들린다. 그 인내심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다음 대사가 너무 선명하게 머리에 자꾸 들어와서 새롭게 안 읽혀지는. 근데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건 내가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 세계관, 해석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준비하고 연습실에 나갔을 때 사실 새로운 걸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좋은 정리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글을 가지고 읽는 방법도 다 다르고 해석도 다 다를 텐데 새롭게 읽어봐야지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본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걸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2달, 3달씩 하는 이유는 그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해석을 보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것이 어제 쭉 녹음 준비하면서 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각자가 가진 그 작품에 대한 생각들 혹은 해석들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 나가는 과정이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또 나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는 건 좋은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보면 좋겠네요. 좋은 작업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잘 한번 갖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몸에 입력이 빠른 편이라 저는 그 말의 리듬이나 이런 것만 떠올라지는 게 아니고 혼자 1인극을 할 수 있어요. 거대한 맛을. 근데 그렇게 다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더 다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게. 또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더 하고 있어서 1년째 하고 있는 하고 셈이라 있으니까. 그때 막 우스갯소리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작품 논문을 써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절대 못 쓰죠. 절대 못 쓰겠죠. 희곡 관련해서 특강도 하시고 과외도 하시는 우리 수민 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대화와 다른 이야기인데 이 거대한 마술이 아니라 그냥 어떤 희곡 작품을 처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혹은 방법이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낸다. 한 번에 끝낸다. 네. 한 번에 끝낸다. 한 번에 다 읽어내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쉬는 시간 없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네. 이유는요? 일단 그 공연을 위해 쓰여진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공연에서는 사실 정말 긴 대본이 아니면 인터미션 이렇게 막 30분에 한 번씩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감각을 그냥 동일하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일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내가 연출할 수 있는 희곡을 만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표현이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작품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평가가 내려질 때도 있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내려질 때도 있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희곡을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건 대본을 본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데 그게 연결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나 희곡은 좀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감각을 사용하거든요. 그러게 대본 읽는다는 말 안 쓰는구나. 그냥 뭐 그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게 눈으로 본다는 거겠지만 뭐 상상해내고 이미지화 시키는 감각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많이 읽는 편이라 진짜 공연을 본다는 생각으로 내가 네. 시간 내서 극장에 가서 앉으면 사실 그쵸. 화장실 나가면 끝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희곡을 읽으신다. 네.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안 읽혀요. 제 느낌에는 그런 경건한 마음도 있지만 그냥 실제로 한 번 호흡을 놓치면 뒤를 못 넘어가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뭐 사실 뭐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실이 되게 중요한 대본이다 하면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이 궁금한 채로 그냥 둬요. 뭐 무슨 전쟁 하면 제가 그거를 몰라도. 모든 걸 다 알 순 없으니까 그럼 그건 그냥 체크해 놓고 질문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궁금한 걸 찾아보거나 네.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하지 않아요. 요건 궁금한 거로 납두고 네. 그러니까 정말 공연 보는 감각이네요. 내가 공연 볼 때 그걸 찾아볼 수는 그쵸,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희곡을 읽으면 페이퍼를 좀 정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의 재산인 것 같은데 질문 리스트를 무조건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질문 리스트 그거 좋은 방법이다. 네, 질문 리스트.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즐기시네요. 이 곡을. 그거밖에 저에게 행복한 일이 없나 봐요. 진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뭔가 집중해서 희곡을 읽어내는 게. 서경 씨는 네. 희곡을 처음 읽을 때부터 좀 잘 읽혔나요? 어땠나요? 아예 처음 읽을 네, 때요? 제일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자면. 너무 처음으로 가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 철수, 영희 여기로 가실 것 같은데. 이땐 희곡이라는 개념 몰랐을 거 아니야. 잘 안 읽히죠. 그러니까 뭐였는지 기억나요? 고골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웨투? 감찰관? 검찰관. 그것도 고골 건가요? 검찰관이. 그럼 검찰관일 것 같아요. 이름이 어렵잖아요. 네. 코 아니야? 코는 희곡이 아닐걸요? 네. 가장 유명한 게 사실 그렇죠. 검찰관이죠. 근데 형식이 일단 쓰인 형식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써 있고 대사가 써 있고 이름 써 있고 대사 써 있는데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사라든지 상황이나 그런 배경을 묘사해 주는 말들이 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머릿속으로 상상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써 있는데 저는 희곡이라는 게 그때 처음 봤을 때도 이게 공연을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이거 문학을 읽듯이 그냥 이게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소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검찰관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안 읽힌다. 그래서 앞에 인물 이름도 막 모르겠고 해서 앞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 설명 써 있는 거 보고 뒤에 있는 거 보고 하면서 되게 어렵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작품부터 사실 인물의 이름이 어려운 그쵸. 작품을 읽기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소설은 홍석영이 말했다. 집에 가고 싶다. 큰 따옴표 안에. 하지만 그는 집에 갈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이라면 희곡은 홍석영 집에 가고 싶다. 김수민 지금 못 가.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생각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들이 연습해오면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는 거가 이제 최종이라고 하면 그 전에 있는 이 희곡은 사실 제가 더 머리를 많이 써서 상상을 많이 해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만 많이 읽던 시기에 저한테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희곡 읽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읽은 희곡들은 왜 그렇게 러시아 걸까요? 그렇죠. 그렇네요. 저도 체홉과 갈매기를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읽는데 콘스탄틴 가브리엘로비치 무슨 어쩌고 이건데 또 별명은 꼬스자래. 그러니까 꼬스자가 누군데? 앞으로 넘겨봤는데 안 나와. 꼬스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안드레예브나 무슨 이름을 모르겠어서 관계가 안 그려지는 거지. 그쵸. 관계가 안 그려지니까 이 인물이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안 오고 상황이 안 그려지고 이러면서 무너져 갔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계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인지만 인식할 수 있는,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만 인식할 수 있는 그냥 개인의 방법을 찾기만 하면 안 이해가 명확히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 보는. 사실 우리 일상의 모든 대화가 다 이해가 되거나 명확한 이유를 그 순간에 바로 말할 수 있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여 있는 글인데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라는 쌍수를 키고 읽기 시작하면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인물이 누구지 정도만 인식이 되는 선에서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익숙해져서 사건이 그려지고 감정이 읽히고 그렇게 재미있게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희곡 너무 재밌죠.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소설처럼 이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바람을 맞으면서 뭐 어떤 생각에 잠겨 이렇게 하고 있다. 저 소설 너무 좋아하는데 희곡은 사실 그 행동 지시문이라고 지문? 말하잖아요. 지문.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괄호 열고 눈썹을 찌푸리며 괄호 닫고 배고프다. 뭐 약간 이렇게 배고프다. 돼 있다면 그 괄호 안에 들어간 말들은 사실 모든 걸 그렇게 설명하진 않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작가가 거기 이렇게 써놓는 거잖아요. 작가가 이 인물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해야 돼라고 생각한 것들. 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특히 거대한 마술에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많죠.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음. 증오, 회한, 후회라는 모든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간 듯 맞아. 지나가고 나서 기력이 쇠해 주저앉으며 알겠어. 이런 거지. 나는 근데 그 거대한 마술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인 것 같아. 그런 거 같긴 해. 근데 정말 그 얼마 없잖아요. 뭐 무대 지시문이라든지 행동 지시문이라든지 뭐 무대가 어찌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본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대본도 있는데 저는 다 그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전 텍스트를 이렇게 거기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작가가 어디에 앉아서 뭐 무엇으로 이 대본을 썼을까? 그때 뭐 어떤 걸 마셨을까? 이걸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그냥 그 작가를 되게 귀여워하려고 생각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 귀여워요. 이제 한 100년 전 사람일까요? 우리 거대한 마술 작가는? 100년까지는 저 너무 아직 지금 안 덕후 같아요? 이상해요? 아니요. 좋아요. 최인영 씨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뭐래? 한 80년 됐죠. 80년. 왜냐면 저는 이 분이 실제로 배우도 하시고 하니까 얼굴과 연기하는 모습을 봤다 보니까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네. 그래서 귀엽긴 한데. 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 막 고대 작품들 네. 그런 것들도 그것도 완전 상상하죠.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과 연극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좀 달랐잖아요. 예를 들면 시행정 장관한테 작가가 뭐 이렇게 나 이거 썼어요. 돈 주세요 하면 이제 시행정 장관이 돈 주는 사람 붙여주고 약간 이런 그런 거 상상해요. 자세하게. 국가적으로. 어. 근데 어떤 상황에 놓였길래 이걸 썼을까 뭐 이런 거. 작가가 이제 이제 다 썼다 하고 시행정 장관 찾아가는 거랑 제가 그때 이걸 이제 썼습니다. 그런 거 좀 상상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작가의 입장에서 글을 읽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구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어디에 근간을 두고 연습을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작가를 믿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희곡을 작가가 왜 썼고 이 희곡 작가가 쓴 희곡 안에서 이 인물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며 이 말을 뱉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작가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작가가 쓴 이유가. 이런 것들을 믿고 가야 거기에 근거를 두고 확신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의 목표를 믿는 거죠. 작가의 목표를. 그러네요. 그 말이 더 정확하겠다. 그러면서도 의심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완전. 그렇죠. 시대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 작가가 의도하거나 원한 걸 있는 그대로 하려는 건 아니니까. 공연을 보고 희곡 읽기 vs 희곡을 읽고 공연 보기.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서경 씨는? 먼저 이 거대한 마술. 이라 하면 공연을 먼저 보고 희곡을 찾아 읽는다. 희곡을 읽은 다음에 공연을 본다. 전 공연 먼저. 공연을 먼저 보고 희곡을 읽는다. 이유는? 이유는 공연에서 봤던 것들이 희곡 텍스트를 읽을 때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맞아요. 그냥 텍스트만 읽고 공연을 보면 내가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들과 공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충돌할 것 같은 느낌. 윤영 씨는요? 저도 서경 씨의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공연 보고 공연을 보고 보면 희곡 안 읽어도 될걸요. 사실 저도 거대한 똑같아요. 마술에 한해서 얘기하시는 그 정도로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 공연이 훨씬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음악도 직접 틀어주고 연주해주고 배우들도 진짜 어이없네. 너무 음악 많은 스펙타클이 있죠. 음악도 틀어주고 조명도 비추고 무대도 있고 실제로 이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 관계가 내 눈앞에 보이고 하니까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희곡의 경우 공연을 보기 전에 꼭 희곡을 먼저 보고 공연을 봅니다. 그 이유는요? 왜냐? 공연을 보고 나면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너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희곡을 읽을 때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정말 내가 이 희곡을 온전히 읽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곡을 먼저 봅니다. 저는 공연 보고 희곡 읽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방금 윤영 씨가 말한 부분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프로덕션 인원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표현해냈을까 하는 그 뒤 있잖아요. 보여지는 결과물 뒤의 것들 그걸 생각하는 게 좀 재밌어요. 나중에 희곡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읽고 본다는 거죠? 아니죠. 공연을 보고 희곡을 읽으면 그 공연의 이미지나 잔상들이 떠오르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쓰여진 글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 혹은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는 삭제했네? 혹은 이런 대사가 추가됐네? 뭐 이런 지점들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나한테는 이 글이 다르게 읽히는데 그 공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 그럼 그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를 거꾸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냥 저 혼자 답은 없어 거기에. 내가 그들을 만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읽을 때 재미있고 그리고 내가 그 희곡을 해석하는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능하셔서 공연을 보고 희곡을 읽는 걸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연을 보고 났을 때 그렇게 대사 하나하나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아... 일단 잘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이미지로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연을 음. 보고 나도 만약에 너무 인상적이다 그러면 좀 남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대사뿐만 아니라 네.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려지는 이미지와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 이렇게 연출해냈네?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연을 먼저 보고 희곡을 읽을 때도 오히려 그냥 이거 좀 다르네 정도의 감각. 뭐 여러 번 공연을 본다면 알겠지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극 시작하고 학교 들어와서 뭔가 더 이 일 같은 걸 하면서 배우면서 예를 들면 극장에 들어가면 가는 순간 온전히 이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관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저기 라인이 정리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직업적인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내내 뭐 예를 들어 유리컵 하나가 뭐 올라가 있는데 테이블로 계속 뭐 화를 내는 연기를 하면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 상황을 온전히 즐기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순간은 관객이 아니라 네. 무대 감독이 되는 거지. 아니 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 예시로 든 것들은 좀 안전에 관한 건데 그냥 생각 온전히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이외의 것들이 많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걸 그쵸, 다 그쵸. 아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구나. 그래서 두 가지 경험 다 있는 것 같거든요. 희곡을 알고 나서 공연을 보는 경험도 있고 공연을 보고 나서 희곡을 읽어야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과제라든지 누구 뭘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보는데 공연 대본을 먼저 희곡을 읽고 공연을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저만의 해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조금 실망했던 편인 것 같고 공연을 보고 나중에 희곡을 봤을 때 오히려 전 좀 재미를 많이 찾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던 희곡인데 공연을 한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아서 그 작가 혹은 그 희곡을 알게 되는 경험이 있고 혹은 이미 너무 유명한 수백 번 공연된 고전 내가 익히 잘 아는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올린 것을 보러 갔을 때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연을 보기 전에 희곡을 다시 읽고 공연을 간다기보단 이거 또 하네 혹은 그래서 그냥 보러 갔을 경우에 이러한 지점 거의 근데 고전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이 장면 다음에 이 장면 혹은 이 다음에 무슨 대사 정도까지도 막 아는 그렇죠. 작품들도 있잖아요. 대사도 알죠 진짜. 그쵸.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그런 경우에는 공연을 보면서 이런 걸 이렇게 새롭게 했구나 찾는 재미가 솔솔하죠. 맞아.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최근에 햄릿 다시 했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조승우 씨가 하는 거요? 아닌가? 그 햄릿 아닌가? 아니 여자 햄릿 저기 이봉련 배우. 국립극단.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이 인물들을 이렇게 풀기도 하는구나. 뭐 이 장면을 이렇게 구현하다니 너무 멋있다. 뭐 이런 감상들은 고전 다시 보기로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가 마음이 편하고 재밌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너무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네. 보는. 익숙하지 않은 사실 거기서 그것도 오는 편안함이 있죠. 뭐 연기적으로의 발견이나 이런 건 물론 가능하지만 그래도 영화 드라마 재밌죠. 이렇게 한참 희곡 이야기를 잘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슬슬 네. 우리 세알이 추천하는 희곡. 아니 그래서 대체 뭘 읽어보라는 거야? 내지는 뭐가 재밌어?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한 가지씩 해보죠. 저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래요? 제일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성영 씨 있어요? 좀 마지막에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사나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리동물원이 참 좋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쓰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한 거죠? 분명하게 쓰여 있죠. 유리동물원이 섬세한가? 이거는 그냥 내가 배우의 관점에서 보는 건가 봐. 어떤 말맛 인물들의 대사의 맛이나 감정들이 굉장히 섬세한 선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굵거나 확실하거나 하는 에너지보다는 굉장히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섬세하게 건드리고 있다? 라는 말랑말랑하다? 그런 느낌이 그 와중에 좀 확실한 캐릭터도 같이 있어서 더 재밌는 있죠. 희곡이죠. 인물의 그런 경험이나 내면의 디자인이 잘 돼야지 재밌는 맞아요. 작품이니까. 그리고 공간도 좀 영화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희곡으로 읽었을 때 되게 뭐랄까 문학적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연극을 시작하고 나서 없었는데 유리동물원은 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이거 희곡을 읽는 것만으로 내가 공연을 따로 보거나 연기를 하지 않아도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희곡이었어요. 저한테. 얼마 전에 제가 윤영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유리동물원 하고 하고 싶다고. 싶다고. 전 유리동물원 하고 싶어요. 참 재밌습니다. 바니 아저씨도 좋아하고요. 그 얘기는 하지 말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윤영 먼저 하세요. 바녀 아저씨 이어서 해보세요. 바니 아저씨요? 아니 근데 뭔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좋아해요. 바니 아저씨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그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죠. 그 무료함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체업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료함을 좋아한다는 건 사실 안톤 체업을 좋아하는 거. 체업도 좋아. 체업 그 단편 소설에 아주 깊게 꽂혔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뭐 나는 그 체업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주 극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안에 굉장히 그 극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인물들은 살아내고 있는 그 느낌이다. 이 인물들은 진짜 그 본인의 일상을 살아내는 감각으로 오는 것 같아. 나한테 체업의 작품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듯한 감각?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인 건가? 어쨌든 저는 재밌죠. 항상 누군가 방문하고 누군가 떠나고 그렇죠. 인생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총을 들고 사람을 겨냥했을 때 보통 연극에서 쏴서 사람이 죽는다면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지만 안 쏘고 그게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그 사건 같은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다?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아니 일상적이진 않지. 일상적이진 않고 인간적이다. 그렇죠. 그 뭐 이 체업의 희곡을 이야기하려면 또 우리가 몇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희곡이죠. 체업 좋아해요. 체업 좋아요. 저도 막 추천하고 싶은 희곡이라는 것은
생각해내지 못했고 그래서 체홉의 작품 중에 좀 재밌게 읽었던 걸로는 세자매를 전 재밌게 썼습니다. 예전에. 썼습니다. 왜 그 체홉 4대 장막극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세자매를 가장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냥 딱 그 세 자매와 그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 네. 로 나온 또 세 분의 남성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 뭔가 그럴듯했다. 이 세 자매의 태도와 납득이 그 갔다. 관계 속에서 하는 대화들이 너무 이해가 됐다라고 이해가 됐을까 아니겠죠? 그냥 편안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시점까지는 진짜 재미없었던 것 같거든요. 체홉? 체홉이. 전 아직도 그닥 근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팍 약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체육 작품들이 내가 10대 때 읽은 거랑 20대 때 읽은 맞아. 거랑 뭐 40대 읽은 거랑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기를 추천하는 작품들. 네. 근데 아직 저는 몇 년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체육 작품을 다시 읽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이가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짧더라고요. 맞아. 예전에는 그 한막 한막 넘어가서 이 끝나기까지 굉장히 길게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길이감 감각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30대에 내가 읽으면 더 짧아지려나? 이때는 다른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라는 의문을 갖긴 했어요. 그랬습니다. 뭐 많죠. 되게 많죠. 좋아하는 희곡이라고 하면 전 사실 셰익스피어도 너무 좋아하고요. 고도는 어때요? 고도도 좋아해요.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취향 뭐라 네가 연출하기에 면 대머리여가지고적인 것 같아요. 이오네스코. 에제니오네스코 또 많이 읽고 또 좋아하는 거 없어요? 체험 말고? 것 같아요. 10이야? 네. 10이야. 10이야도 재밌게 읽었고. 어머 깜짝이야. 시리가 대답을 하네. 10이야라고. 시리 말고 10이야. 10이야. 우리 잘 모르나 봐. 뭐 해다가 희곡을 해다가블로 진짜 너무 좋아했었는데. 해다가블로. 사실은 재미로 치면 저는 핀터 배신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해롤드 핀터의 배신도 그냥 재미 있어요. 저는 그 입센을 진짜 입센의 작품들을 많이 좋아했고. 입센 좋죠. 너무 좋죠. 입센 좋다. 대박.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궁금했어요. 그 희곡을 딱 읽고 이거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싶은 게 그냥 감각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명확히 있어요? 감이죠. 선명하게 상상돼서 그런가? 아니요. 오히려 저는 좀 도전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이 공연됐잖아요. 뭐 입센이라든지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근데 그게 내 방식으로 풀어냈을 때 다를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풀어냈던 작품들과 좀 다를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저는 그리고 하나 더 말해도 돼요? 저는 네. 사실 그거 진짜 좋아해요. 메데이아요? 뭐요? 아니 그거 세일즈맨의 죽음? 셀러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 세일즈맨의 죽음. 세일즈맨의 죽음.
좋죠. 그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과제로도 일부러 좀 많이 해보고 했던 거. 장면 연출 뭐 이런 거 연습할 때 학생이 하기 사실 쉽지 않은 장면인데. 그러고 보니까 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도 꽤 흥미롭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블랑시 스탠리. 예스. 또 다 어려운 것만 좋아하는. 저는 좀 고자극인 것들을 좀 흥미진진하게 보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잔잔한 거 말고 의외로 희곡으로는 청문회는 편집된 거 안 보시잖아요. 그것은 너무 나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맞아. 것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즐기는 거는 아예 고자극인 것들 뭐 예를 들면 그 박쥐 원작 뭐죠? 박쥐 원작 그거 그냥 소설이긴 하지만 스트레 테레즈라켄 맞아. 테레즈라켄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희곡은 아니지만 테레즈라켄 이런 거 진짜 재밌게 보는데 비평가는 어때요? 근데 사나가 좋아할 것 같아. 사나의 화술이랑 닮아 있는 작품인 것 같다. 정말 생각이 좋아합니다. 들고. 해보고 싶은 거 말하라 하면 후안 마요르가의 비평가 해보고 싶어요. 후안 마요르가 작품 중에 해보고 싶은 거 고르라면 인생 꿈. 후안 마요르가 인생 꿈 아니야. 아 그래? 저는 어떤 거요? 후안 마요르가 야행성 동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야행성 동물과 비평. 사실은 다 처음 듣는 제목들을 들으실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말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익숙하지 않은 제목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피로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한 건 그만큼 좋은 재미있는 유수의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이리저리 유영하듯 떠다니며 작품을 읽다 보면 이게 재밌네 하는 흥미로운 작품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희곡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극 공연에 관심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한번 재밌는 희곡이 있으면 우리가 좀 읽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소개해드리는 이야기죠. 네. 좋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희곡은 네모다 우리 준비해 왔잖아요. 그거 그냥 이유 불문 이유 말하지 않고 그것만 딱 말하고 이유를 말을 안 해요? 네. 너무 궁금하시겠다. 이유를 말 안 하고 댓글 읽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서영 씨. 마지막에 할래요. 뭐 맨날 마지막에 한대. 수민 씨. 저요? 네. 윤영 왜, 왜? 보고 할래요. 윤영한테 시켜주세요. 보고 한다고요? 뭐야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니, 좀- 아니었어? 아니 좀 너 이상한. 난 그냥 진짜 이산화처럼 희곡은 설계도다. 희곡은 재료다. 에? 올라가세요. 재미없다. 하세요. 재밌게. 저 옷장이요. 재미없다. 뭐야? 설명을 해야 재밌지. 다시 석연까지 들어봅시다 우리. 저 악보요. 악보다. 옷장 왜 옷장이에요? 이유 말하지 말하지 말자. 말라며. 그래도 궁금했나 보다. 안 궁금하죠. 아니 궁금해요. 왜냐면 이유를 들어야 재밌지 이러셨잖아요. 나중에 들어요. 나중에 들어요? 말해요? 네, 아무튼 세알에게 희곡은 설계도이자 재료이자 옷장이자 악보입니다. 이유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세요. 진짜 이상한 진행이시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서경 씨. 네. 댓글 소개해 주시죠. 8화에 달린 댓글입니다. 윤영님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끼라고 하죠. 세알의 멤버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끼가 넘쳤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세알의 멤버들은 그 끼로 즐겁게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멀리서도 제 졸업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끼로 즐겁게 살아가길 응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좋습니다. 저희가 뭔가 얘기한 것들을 끼라는 단어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8화에 드러난 것은 새알 멤버들의 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명절 음식 만드느라 2번에 나누어 들었어요. 재미있고 윤영님 통해서 음식 조금 보낼게요. 맛있게 드세요. 동그랑땡 동그랑땡을 아직 있어요? 주셨는데 네 저희가 같이 밥 먹을 시간이 그러니까 근데 계속 명절이 지난 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냉동해놨으니까. 냉동실에 냉동. 잘 보관 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가지런히 담아서 주셨어요. 저희 먹을 것까지 직접 챙겨주시다니. 그리고 추가로 새알 역시 새벽에 듣는 게 정말 좋아요. 새알 가족들 과천 공연 때 만나면 되겠네요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4명의 가족들이 과천 공연 때 회차가 맞는다면 정말 다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새벽에 듣는 게 좋으시다는 게 참 의외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팟캐스트 듣는 거를 운동하거나 일할 때 많이 듣는데 새벽에 들으면 우리의 목소리가 어떨까? 그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있을 땐 안 들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헉, 혼자 집중해서 듣고 싶으신 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또 전해주신 청취자분께서 발전 방향. 네. 계셔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유튜브에 들어가 보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외 타임라인을 남겨서 그니까. 바로 거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RSS 피드라는 방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유튜브에 따로 올려야 되는 따로 거구나.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약간 글을 남겨보면 어떨까? 약간 몇 그 분에 밑에 뭐 약간 몇 그거 분에는 좋다. 뭐 약간 이 그거 정도로만 남겨도 음. 충분히 여기에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지금 받아놓은 상태라서 맞아.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후.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새알에게 궁금한 거 혹은 연극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생기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른 회차들에서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차를 또 꾸며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질문도 좋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선아님은 햄버거를 몇 개나 드시나요? 뭐 이런 거라도 예를 들면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뭐 이런. 사랑니는 4개가 다 낫나요? 뭐 이런 거. 좋죠. 네, 그런 질문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읽고 답해드리는 회차를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다들? 많은 걸 알았습니다. 정말요? 뭘요? 희곡에 대해서. 저는 그냥 어렴풋이 이 사람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혹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그러니까 타인의 세계관을 통해서 새로운 태도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약간의 매너리즘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봐야겠다 하는 약간 의지들이 좀 샘솟아서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약간 이제 굳이 뭔가 따지자면 저는 희곡 이런 데 좀 덕후 기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의 은밀한 뭔가 취향을 드러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뭐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뭐라는 거야?
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더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라디오 드라마 그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과도 희곡을 좀 나눌 수 있게 듣는 연극? 뭐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작권을 해결해서 꼭 해봅시다. 네, 좋아요. 오늘은 새알 멤버들은 각자 어떻게 희곡을 읽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끼리는 익숙한 용어들이 많고 익숙한 작품들이 많아서 편안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예상이 안 돼서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희곡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아가서 연극에 대한 관심을 더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구화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 새알.